네, 잠겨있던 수익률 화끈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종효의 잠금 해제로 오늘은 월요일이 아닌데도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예고해드린 것처럼 함께하고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 시장 움직임 머니맵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계신데요. 삼성전자가 2.07%, SK하이닉스 시원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5.46%까지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SK하이닉스와 좀 연동되는 종목들, 그리고 엔비디아와 조금 더 많이 연동되는 종목들이 상승폭이 대단합니다. 한미반도체 7.76%, 이스페타시스 10% 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또 역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7%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7.26%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제약과 일단 합병 추진 안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들려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2.42% 상승 흐름 그려주는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SK바이오팜, 삼천당제약 4% 넘는 급등세 시연을 해주고 있네요. 자, 2차 전지 쪽으로 옮겨보면요. 엔케미 13% 넘게 급등세 시연을 해주고 있는데 엔케미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캠뿐만이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모두 동반으로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은 소재단이 조금 더 강하게 흘러가면서 LNF 3% 가까운 상승 흐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도 현대차가 5% 가까운 상승 흐름, 전력기기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한 번 7% 넘는 급등세 시연을 해주고 있고요. 엔터 콘텐츠 쪽 하이브가 3% 넘게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0.4%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포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머니맵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왔는데요. 시장이 이제 조금씩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미장도 V자 반등을 거의 완성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김종효 이사님이 더욱더 반가운데요. 자, 이사님, 반도체와 같은 기존 주도주 쪽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짜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쪽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맞을까요? 좀 머릿속이 복잡해지긴 합니다. 일단 신규 매수냐 아니면 기존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리밸런싱 관점이라면 주도주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현금 비중을 올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도 한쪽으로 쏠린 것보다는 최근 시장에서 좀 방어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에 의외로 성과 좋은 게 많죠. 이 시간에 살펴보기 있었던 KT,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낙폭과되었던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 종목군들, 이런 것들도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주력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밸류업과 더불어서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 관점이라면 주도주의 비중을 한 40% 정도로 낮추고 나머지 한 20% 정도의 비중을 말씀드렸던 해리스 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로 편입하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금 비중은 40% 정도 가져가는 것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의 관점이라면 이것과 조금 다르게 현재 미국 시장은 S&P 기준으로 전 하락을 다 메운 상황이에요. 8월 달에 하락을 전체를 다 메운 상황입니다. 우린 주도주가 아니니까 그만큼 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수의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력기기, 조선, 방산,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주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지수 상승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 관점에선 이런 종목군들을 담아야 되는 거고요. 다만 최근 시장의 특성상 급등하는 구간보다는 쉬어가는 구간에서 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리밸런싱 과정이라면 주도주 조금 줄이고 다른 종목군들로 일부 옮기고 현금 비중은 조금 올리는 전략, 신규 매수라면 단기 트레이딩이라면 여전히 주도주 쪽에 올라타는 전략,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관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달라질 텐데 김종효 이사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다시 갭을 메워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방어주들도 한번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침 또 지난주에 저희 잠금 해제 시간에 KT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러한 종목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세방
세방전지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또 뜨거운 종목인 것 같아요. 개장 직후에 바로 10만 4천 원 선까지 터치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10% 넘는 급등을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방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요즘 시장에서 상승이 잘 나와주려면 실적이 탄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방전지 실적 이슈들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종목 저도 아침에 이제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뭐 뉴스도 보고 리포트도 보고 하는데 뭐 가장 좋게 봤던 종목이라 오늘 선정해 봤는데요. 뭐 주가도 이에 반응하면서 뜨겁게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일단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죠. 세방전지의 캐파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지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용은 큰 변화가 없지만 지금 AGM이라고 하는 게 소위 전기차 쪽에서 스타뱅고를 담당할 때 그 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납축전지는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역할이 없을 거다. 대규모 배터리가 있는데 납축전지가 왜 필요하냐라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납축전지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부품에 전력을 공급하는 쪽에서 그 초고압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납축전지 혹은 AGM 같은 것들을 넣어서 여러 가지 전장 부품들의 전력을 공급하는 쪽으로 따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AGM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선도 업체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쪽에 일단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인데 세방전지 입장에선 더 긍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선도 업체들이 저쪽으로 빨리 가면서 납축전지마저도 공급이 부족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납축전지에 오히려 남아서 이쪽을 견조하게 가져갔던 게 오히려 실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됐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AGM 쪽도 앞으로 넓혀 나갈 거라고 하니까 이 종목의 실적 전망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나빠질 게 별로 없는, 그다음에 뭐 최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경기에 대한 논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가 예전만큼 안 팔릴 수 있다. 그렇다면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 내연기관도 좀 더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12V에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12V보다는 당연히 48V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어쨌든 동사의 실적에는 적어도 2025년까지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실적의 면면을 뜯어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세방전지, 특히 또 김종효 이사님의 눈길을 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차별화라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자동차 부품사와 비교했을 때 이 세방전지가 갖고 있는 특별한 차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레거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이 회사는 원재료는 납축전지니까 납에서 가져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지를 만들어내죠. 근데 지금 보시면 납 가격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도 아연이나 납 가격이 좀처럼 반등의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재료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동사가 판매하고 있는 지금 납축전지의 판매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출 물량이 있다면 환율 효과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뭐 현대차에 좀 납품하는 그런 과정에서 현대차의 가격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좀 연동돼서 갈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자신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주요 부품의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만들어내는 제품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마진이 오히려 더 확대될 개연성, 이게 이제 레깅돼서 나타나면서 뒤쪽으로도 실적이 괜찮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회사와는 조금 차별화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회사가 내년도에 아마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가능성, 그 다음에 ROE가 한 15%까지 올라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오늘 리포트에서 언급이 되면서 더 주가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방전지 상세 실적 안에서 우리가 다른 자동차 부품사와의 차별점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납축전지 쪽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서 점유율이 늘려갔는데 마침 또 납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진의 상승까지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하면서 내년의 실적까지도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데요. 자, 세방전지의 마지막 키워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인데요. 요즘 시장에서는 실적이 잘 나와도 앞으로 이걸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레벨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어떤가요?
네, 지금 뭐 PE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싸다. PB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 평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PB는 2025년도가 한 12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PER 측면에서는 저게 아마 트레일링인 것 같아요. 근데 25년도 포워딩을 하게 되면 지금 뭐 5배 아래로 떨어졌다. 근데 오늘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약간 올라갔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의 성장이 앞으로도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거시 부품사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뭐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차로 갔을 때 그쪽의 이동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이 회사는 앞으로 이제 없어지는 산업 쪽에서 소위 이제 좌초자산 쪽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질 가능성, 미래에 대한 대비도 일정 부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그 P 밸류는 좀 너무 낮게 거래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2025년도 PBR 1배 정도 수준인 12만 원 정도가 P 관점에서도 뭐 한 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싼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가격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봐서 목표가로는 25년도 PB 1배인 12만 원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2만 원이라는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그 가격을 만약에 넘어가려면 아마도 실적이 더 개선될 만한 요인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 현재의 실적과 성장 속도, 마진율 정도라면 저는 뭐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새방전지 목표가로 12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해 볼 때 새방전지 과거에 영위해 오던 사업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6월 19일만 해도 70만 원대를 넘어섰던 삼양식품인데 현재는 55만 원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양식품 첫 번째 키워드 어떤 내용일지 저희가 바로 들여다보죠. 자, 수출입니다. 삼양식품 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이름 바로 불닭볶음면인데 수출과 관련해서 삼양식품 추가적인 모멘텀 저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당장 나빠질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고 있죠. 뭐 해외에서도 계속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품이 여러 제품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죠. 뭐 동사도 문제점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제품에 너무 올인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그런 제품들이 다 동일하게 성공할 것인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준비된 그림은 그 일본의 주요 식품 회사들의 미국 진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매년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니신 같은 경우가 일본의 라면 쪽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업체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삼양의 불닭볶음면을 쫓아서 막 카피 제품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북미 쪽의 전반적인 매출은 한번 맛을 들인 사람들에게 계속 확산되는 모습, 또 북미 지역의 특성이 미국에서 성공하면 아래로 퍼진다는 거죠. 캐나다 쪽이라든지 멕시코 쪽으로 점점 퍼지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삼양식품도 일단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 쪽의 진출에 의해 추가적인 확산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근데 주가는 조금 다릅니다. 니신푸드가 이렇게 계속 뭔가 매출이 성장하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급격하게 2023년도부터 꺾이고 있는 저 성장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양식품도 지금 예상에 의하면 2025년도부터는 성장은 하는데 그 성장의 속도가 꺾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출해서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될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라는 아주 메가 트렌드를 만들어냈던 기업이면서 또 수출주로서 또 한때 K푸드의 선봉장에 섰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외에 또 다른 라인업이 좀 추가로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점은 좀 아쉽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우리가 앞으로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가에 있어서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실적인데요. 아무래도 뭐 수출 데이터 자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 면에서는 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원가단에서는 그래도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뭐 소맥이라든지 뭐 대두, 옥수수 이런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히려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저는 있었는데 하반기에도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원가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고
환율도 갑자기 뭐 원화가 대폭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비교적 낮으니까 물론 1,400원대 다시 환율을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달러가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낮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런 요인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상하이 운임지수인데 이게 이제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겠지만 유럽 쪽으로 가는 쪽에 있어서 이런 운송료 부담은 늘어나고 있어서 동사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도 이제 해외 공장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공장 해보면 알겠지만 해외 공장은 국내 공장만큼 품질 이슈라든지 비용 통제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양식품이 생각보다 꽤 좋은 실적을 계속 내고 있고 성장도 하고 있는데 해외 공장 캐펙스를 늘리게 됐을 때 이 회사의 과연 수익성은 좋아질 것인가는 이제부터는 기대를 할 게 아니라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중국에 만들지 아니면 유럽 쪽에 만들지 미국 쪽에 만들지 모르지만 지금의 주력 수출 시장이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중국,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공장을 만들었을 때 특히 미국 쪽에서의 비용 통제가 될 것인가, 비용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성장 속도가 나오지 않는데 비용만 늘어난다? 이익이 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요소는 바로 그런 요소들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덮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삼양식품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한때 70만 원대 위쪽을 호가했던 삼양식품인데 5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삼양식품 어떻게 좀 저희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올해 지금 트레일링으로 보시면 여전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꽤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PBR 차트 같은데요. PBR로는 꽤 비슷한 상황이고 PR 기준으로 봤을 때 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죠. 이런 라면 업체가 20배를 충분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데 내년 실적을 당겨왔을 때 보면 20배 정도까지의 저는 주가 반등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즉 내년도에 성장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장과 현재의 마진율을 고려했을 때 과거 이제 그 음식료의 선도업체들이 보통 PR 20배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을 줬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정도 가격까지의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가격이 왔을 때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반등의 폭을 지금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대로 이익도 높이고 밸류에이션도 높여서 77만 원, 70만 원 후반대 이렇게까지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년도 실적 대비, 그러니까 EPS 대비 한 20배 정도가 한 64만 원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내외까지의 반등을 염두에 둔 저가 매수 정도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 우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러니까 주가도 폭발적으로 오르던 때를 똑같이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합리적인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이 한 64만 원가량으로 보인다라고 김종효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계좌의 답답함까지 함께 풀어줄 월요일의 이사님이 아니라 금요일의 이사님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잠금 종목들 함께 풀어봤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